김종배 시선 집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종배입니다. 시선 집중 일요일 코너 극우 기획 시리즈 오늘 그 마지막 시간인데요. 극단주의가 확산되는 주요 원인 짚어보고 우리 사회가 어떤 대응 방안을 내놓을 수 있을지 모색해 보겠습니다. 11월 9일 일요일 김종배의 시선 집중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느긋하게 그래서 더 깊이 있게 일요일에도 시선 집중해 주세요. 시선 집중 기획 시리즈 5부작 극우 이야기. 네, 함께하는 두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신진욱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 모셨고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정치철학자 김만권 박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벌써 마지막 시간입니다. 네. 되게 놀랍습니다. 그러니까요. 저번에도 한번 제가 말씀드린 이거 저희가 기획을 좀 잘못했어요. 5부작으로밖에 아니라 10부작 했었어야 되는데. 아이고. 자, 오늘 마지막 이야기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지난주에 극우 이야기라면서 뭐 세대 요인이라든지 경제 요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잠깐씩 언급은 했어요. 근데 좀 다시 한번 이어서 좀 더 심화 버전으로 좀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이 극단주의가 확산되는 주요 원인 이게 좀 정리가 될 수 있을까요? 항상 복합적일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이게 이제 20세기 들어오면서 극단주의가 어떻게 확산될 수 있느냐라고 이제 이야기했을 때 저는 가장 중요한 터닝 포인트 중에 하나는 뜻밖의 뭐냐라고 하면 문명 충돌론이었다고 생각해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게 1993년에 사뮤엘 헌팅턴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문명 충돌론을 발표하는데 이게 제 개인 연구가 아니라 미국 국방부가 돈을 엄청나게 투자해서 만든 개념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미국 국방부가 이걸 왜 투자했느냐? 냉전이 붕괴된 이후에 새로운 적의 발견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새로운 적을 발견하기 위해서 이제 소위 냉전 이념이 붕괴되고 나니까 이제 새로운 적을 종교에서 찾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이때 이슬람이 그렇죠. 문명 충돌의 핵심이 될 거고 얘가 되게 문제적인 존재가 될 거라고 하고 이게 되게 여러분 이게 그 문명 충돌론이 학술적 개념인데 이걸 기자회견을 통해서 발표해요. 기자회견을 열어서. 그래요? 예, 미국 국방부가 기자회견을 열어서 발표해요. 그래서 심지어 그때 이때 무슨 이야기까지 나왔냐면요. 이게 다큐멘터리 하나가 있는데 그 다큐멘터리에서 그 CIA 요원이 뭐라 그러냐면 야, 오사마 빈라덴이 사무엘 헌팅턴의 문명 충돌론을 읽고 난 다음에 자기가 문명의 수호자라는 걸 알게 됐다는 거예요. 사실은. 예. 그래서 더 극렬한 어떤 그런 사람으로 변해간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되게 황당한 일이 일어났다고 이야기하는데 실제로는 알고 보면 이제 미국이 그걸 만들었는데 근데 이 무렵이 뭐가 또 고조되기 시작하느냐 이 문명 충돌론이 나오고 난 다음부터 이슬람 혐오론이 엄청나게 고조돼요. 전 세계적으로 고조됩니다. 그러면서 그것들이 다 맞물려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정치 지형의 변화 같은 것들도 상당히 많이 영향을 미쳤고 거기다가 저는 반복적이고 정말 지속적인 요인은 뭐냐라고 저한테 물어보신다면 저는 중산층의 경제적 위기라고 생각해요. 예. 그래서 이제 원래 극단주의가 소수 신념이잖아요. 소수 신념이 어떻게 대중으로 확산되느냐라고 했을 때 제일 중요한 건 저는 중산층의 경제적 위기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리고 특히 그 위기 속에서 중산층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권력의 부패 때문에 내가 희생자가 되었다라고 생각할 때 극단주의가 확산된다라는 게 좀 일반적인 견해에 가깝습니다. 신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예, 지금 말씀해 주신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요인들이라고 저도 동의를 하고요. 예. 조금 말씀을 이어서 확장을 해보자면 학계에서 극단주의 확산 원인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른바 수요 측면 요인하고 공급 측면 요인으로 나눠서 설명을 해요. 어떻게요? 이 표현을 제가 뭐 그렇게 좋아하는 건 아닌데 상당히 잘 구분된 거라고 보는데요. 수요 측면이라고 보통 얘기하는 거는 극단주의적인 주장이나 세력 같은 게 확산되는 거를 용이하게 만드는 사회적인 조건에 해당되는 겁니다. 수요 조건, 수요 측면이. 그에 비해서 공급 측면 요인이라고 한다면 그런 어떤 주어진 사회적인 조건에서 극단주의를 확대하기 위한 목적의식적인 능동적인 행위를 하는 쪽인 거예요. 이 양쪽이 결합이 돼야지 이제 확대가 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수요 측면 요인으로 많이 꼽히는 게 뭐 이주자가 증가한다든지 이런 인구학적인 구조가 바뀐 거죠. 예. 미국에서 실제로 인구 구성의 인종적인 구성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어요. 변했거든요. 백인들이 그 위기감을 느끼는 거고요. 또 범죄, 또 실업이나 빈곤, 불평등 같은 그런 사회 구조적인 조건
대표적으로 쉽게 말하면 꼽히고요. 거리가 제공이 되는 거리가 있는 거죠. 거죠. 뭔가 사람들이 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불안하고 화가 나 있는 상태입니다. 또는 제도 정치에 대한 불신이 만연해 있는 조건. 그렇죠. 해결을 못해. 내지는 관심이 없나 봐. 우리를 대변을 안 해줘. 이런 게 지금 깔려 있는 겁니다. 또 하나가 사회적인 고립이나 가치 상실, 뭐 정체성 혼란 같은 그런 문화적인 조건들이 있겠죠. 근데 이런 것들이 많은 경우에 설명력이 불충분합니다. 네. 그러니까 극우 세력들은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대안이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그게 불충분한 이유가 예를 들면 그 1932년에 1차 대전 끝나고 또 대공황이 오고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어려운데 같은 해에 독일에서 나치가 집권을 했고요. 그렇죠. 예. 스웨덴에서는 3인당이 처음 집권을 했고요. 미국에서는 루스벨트의 2차 뉴딜이 시작이 됐던 해예요. 같은 조건이지만 그 조건이 어디로 발전될지는 완전히 달라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공급 측면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극우 정당이나 단체들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이 조건을 극우적인 방향으로 증폭시키고 동원해내는데 성공을 하고 있느냐. 그게 중요하죠. 예. 예. 그리고 미디어가 거기서 어떤 역할을 하느냐. 그렇죠. 이거에 따라서 상당히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 저는- 재밌는 예를 하나만 예. 말씀을 드리자면 오스트리아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극우 정당이 가장 먼저 집권한 나라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반외국인 정서, 외국인에 대한 불안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데 외국인 이주 노동자가 제일 많이 있는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는 극우 정당이 지지를 많이 못 받고요. 외국인은 찾아볼 수도 없는 산간지대에서 압도적인 지지를 받습니다. 볼 수도 없는 외국인 때문에 불안감을 느끼는 거예요. 미국도 똑같아요. 뉴욕 사람들은 그렇게 별로 그렇게 없어요. 그런데 저 중간에 있는 저 여러분들 아시는 중부 지역에 있는 정말 거기는 마을에 외국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데서 높아요. 왜냐하면 예. 원래 불안 심리라는 게 무지에서 오는 거라는 거죠. 무지에서 모르는 데서 오는 거라고 하니까. 근데 그러면 한국의 그 극우 같은 경우는 또 다른 특성이 있을까요? 이 원인의 측면에 있어서? 저는 한국의 극우는 저는 전통적으로 내려온 저 이제 심진욱 선생님께서는 이제 지난 시간에 저희들이 식민지성에 관한 이야기들을 해주셨는데 네. 저는 이제 또 그 식민지성에 이어지는 분단 모순이 딱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이 분단 모순 덕분에 이제 이게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이게 없는 요소 중에 하나고 우리 안에 딱 자리 잡고 있는 요소고요. 그리고 이 이제 이 분단 모순이라는 것 때문에 저희들한테는 다른 나라보다 훨씬 반공주의가 잘 작동할 수 있는 배경이 하나 깔려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생각보다 이 반공주의가 저는 제가 이건 착각하고 잘못 깨달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하나 있는데 저는 사실은 반공주의 시대가 끝났다고 생각했거든요. 저도 그랬어요. 예. 20년 전. 예. 그런데 2020년대에 들어오면서 제가 이제 태극기 집회나 이런 것들을 다시 지켜보면서 야, 내가 진짜 잘못 생각했구나. 내가 멍청했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앞에 세대들에게 이게 정말 강력하게 작동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든 적이 있는데 그래서 떠올린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사실 제가 어느 학회에 가가지고 발표를 하나 했는데 그때 제가 이게 피플에 관한 개념인데 이걸 이제 우리말로 번역을 제가 인민이라고 번역해서 발표를 했거든요. 근데 끝나자마자 난리 났겠네. 아니 끝나자마자 이게 여기는 학회니까 이게 학문하시는 분들이니까 참 괜찮은데 이게 갑자기 아주 연세가 든 연배 선배님이 저한테 오시더니 김 박사가 말하는 게 학문적으로 옳다는 건 아는데 우리는 이 말을 들으면 너무 불편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좀 약간 견딜 수가 없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하는데 아주 점잖게 말씀을 하고 하시는데 쓰지 말란 말이잖아요. 생각해 보면 이게. 그러니까. 예. 근데 이게 정말 그런 분위기가 명확하게 있었음에도 제가 왜 그렇게 생각했을까라는 건데 기본적으로 요런 것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강력하게 작동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좀 다른 나라와는 그러니까 이민자 혐오, 여성 혐오 위에다가 하나 더 갈등을 부추길 수 있는 정말 강력한 요인이 하나 더 있는 거죠. 예. 한국의 극우가 갖고 있는 뭐 특성도 있지만 한국에서 극우가 그 확산되는 요인 측면에서 반공주의 분단 체제의 깊은 그런 역사적인 배경 가장 먼저 강조하고 싶었는데 하나만 더 하자면은 한국에서는 이런 사회의 중심부 엘리트 층이 극우적인 세계관의 담지자 그런 측면이 굉장히 강한 나라에 속한다. 아까 그 지난 회에서도 그 대중으로 운동으로 밑에서부터 올라오는 측면하고 위로부터 확산되는 네네네. 이런 측면 저희가 말씀을 나눴는데 한국은 그런 파워 엘리트 집단 그러니까 정부나 또 군, 검찰, 또 언론, 종교, 학계 뭐 도처에 있지 않습니까? 이게
노무현 정부 시기 2004년 5년 이때 이른바 뉴라이트로 본격적으로 조직화되고 서로 간에 네트워킹 됐던 그 이후에 뉴라이트라는 이름을 단 단체는 거의 없어졌지만 사실은 다른 형태로 계속 이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와 같은 사회 중심부에 말하자면 한국에서는 태생적으로 극단과 중심이 사실상 하나였던 거예요. 한국의 로열 패밀리가 사실은 친일과 반공 그렇죠. 그런 거죠. 친일한다라는 거 뭐 거의 뭐 다 이야기가 되고 있는 예. 그래서 지난 저희 그 내란 관련된 여러 가지 지금 수사나 이런 데서 드러나는 것이 너무나 광범위하게 네. 그게 큰 문제 없었다고 생각을 하거나 직간접적으로 관여를 했던 층들이 너무 넓은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이면을 보자면 시민들 사이에서는 다른 나라들하고 비교해 봤을 때 민주적인 파워가 굉장히 강한 나라에 속한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런 그 제도 사회 엘리트 측면이 위험한 측면이 많다면 사회가 그거를 견뎌내는 민주주의를 방어하고 회복하는 그런 힘이 반면에 굉장히 강한 나라라고 볼 수도 있다. 알겠습니다. 사실 뭐 지금까지 계속 이제 그거에 대해서 진단을 해 왔는데 사실은 해법을 좀 모색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럼 지금부터는 좀 그 얘기 좀 집중해서 좀 했으면 좋겠는데 자 그럼 여기서 일단 먼저 계기적으로 이제 이 이야기부터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최근에도 무슨 뭐 혐중심리 이런 것들이 나타나면서 혐오 표현에 대해서 법적으로 좀 규제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네. 단속의 법률적 근거를 마련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한쪽에 나오면 또 한쪽에서는 왜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려고 하느냐. 또 이렇게 또 그러니까 주장을 하거든요. 네.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한국이 국제 비교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네. 극단주의적인 담론이나 행동에 대한 규제가 거의 없다시피 한 사회에 속한다. 이 정도로 없는 나라는 거의 없다라고 저는 아니 보고 있고요. 일본만 하더라도 뭐 조례나 이런 걸 통해서 헤이티 스피치법 이렇게 만들고 하잖아요. 그렇죠. 일본도 생각보다 결국은 헤이스피치법을 만든 거고요. 생각보다 네. 진짜 우리나라는 표현의 자유를 혐오 표현의 자유까지 확장시켜주고 있어요. 모든 게 진짜, 가능한 나라입니다. 예. 네. 그래서 충격적으로 제가 느꼈던 게 지지난 회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올해 5월에 독일 헌법수호청 거기서 극우 정당에 대한 지금 연방의회 제2정당인 그 정당에 대해서 왜 이 정당이 극우 정당인가에 대한 1000페이지가 넘는 보고서를 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이 정당이 매우 위험한 극우 정당이라고 규정하는 근거로 나온 걸 보면요. 그걸 보면서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한국에서는 그냥 숨 쉬면 공기 들이마시는 것처럼 어디서나 벌어지는 일들이 여기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간주되고 있구나. 네. 한국은 그에 대한 법적으로든 윤리적으로든 그냥 선이 없는 사회다. 쉽게 얘기하면 당신 빨갱이 아니야? 이렇게 이제 뭐 얘기를 하면 그래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한국에서는 네. 이거 그렇게 그래서 말하면 서구의 진짜 학자들한테 그런 큰일 얘기를 나는 하면요 거예요. 몇 초 예. 동안 대답을 못 합니다. 진짜 큰일 나는 믿을 수 일이거든요, 없기 거기서는. 때문에. 그러니까. 예. 그 저희가 최근에 그 시내 플래카드 같은 걸 보면 현수막. 중국인들이 예. 뭐 장기 적출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 외국 학자들이 한국에 방문했다가 저거 뭐라고 쓴 거냐? 입을 다물지는 못합니다. 이러이러한 내용이라고 예. 하면 있을 수 없는 그- 일인데 그럼요. 한국에서는 그거에 대한 법적인 근거가 전무하기 때문에 결국은 명예훼손이냐 뭐 이런 다른 조항을 가지고 네. 다퉈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와 같은 것들의 근본적인 문제가 제가 그 첫 회 때부터 계속 강조를 했던 것이 이념적인 측면에서건 정치 정책적인 측면에서건 내가 동의하지 않기 때문에 비판하는 것은 얼마든지 강하게 비판해도 됩니다. 그렇죠. 하지만 우리 사회에서 그와 같은 진보 보수 좌우를 넘어서는 안 되는 선이 무엇인가에 대한 네. 도덕적인 합의와 더불어서 법적인 규제가 존재해야만 된다. 그렇죠. 그 좌든 우든 간에 그것이 거의 존재하지 않는 사회가 아닌가. 진짜로 이제 서구 사회가 왜 그렇게까지 혐오 표현을 규제하는가라고 하면 혐오 표현 때문에 서로 죽이고 죽였던 역사적 사건들이 2차 세계대전이라는 게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규제하는 거거든요. 네네. 그러면 우리도 없었냐라고 하면 우리 한국 전쟁이 사실은 있었어요. 그리고 정말 대규모 뭐 어떻게 보면 세계대전을 빼고 나면 당시에 제일 큰 규모의 전쟁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걸 거치고 나서도 혐오 표현이 규제가 안 되는 나라. 라는 점에서 이거는 상당히 어떻게 보면 특이한 케이스라고 실제로 볼 수 있고요. 이게 이제 그 서구 사회가 이제 그런 혐오 표현을 어떻게 규제하는가 이제 독일 아까 그 이야기를 해주셨으니까 사실 독일 정부가 작년 7월에 월간 콤팍트라고 하는 잡지 폐간시켜 버렸어요.
이 이유가 뭐냐라고 하면 이게 경찰 투입해서 잡지사 사무실 발행인 이런 거 뭐 관련자 주거지 다 압수수색해서 자산 몰수 절차를 다 들어갔었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 여기 이 잡지가 혐오 표현을 부추긴다는 거였어요. 실제로. 그리고 인종주의 혐오 표현을 부추기고 소위 말해 아까 말씀해 주신 이제 헌법소호청에서 야, 이 정당은 솔직히 말하면 극우 정당이야라고 말을 했던 그 정당을 대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정당의 이야기만을 대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 그 이유로 사실은 이걸 폐간시켜 버렸거든요. 근데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만약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라고 하면 이게 상당히 아니, 그러니까 다른 문제가 될 거예요. 단적인 예가 지금 5.18 특별법이 있어요. 네. 5.18 특별법에 보면 5.18 광주 민주화운동 정신을 편매하는 발언을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고 네. 처벌 조항이 있어요. 네. 아마 제가 볼 때는 거의 유일한 것 같은데 지금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느냐면 아닌 거잖아요. 그 독재라고 그러잖아요. 그걸 그러니까. 처벌하면. 그걸 처벌하면 독재라고 그러죠. 제가 제3회 저희 네, 방송 때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던 게 오스틸의 1947년 금지법, 국가폭력이나 네. 학살 사례를 부정하거나 경시하거나 정당화하는 것까지 네. 최장 20년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사회에서 허용되지 않는다라는 건데 이른바 이제 자유란 도대체 무엇인가? 이게 저는 많이 저희가 토론하고 이야기해야 되는 그런 주제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자유라는 게 지금 세계 극우 세력의 핵심적인 슬로건에 속하거든요. 윤석열 대통령도 가장 많이 말한 단어가 자유였지 않습니까? 자유. 자유우파, 자유마을, 자유대학 등등 자유를 굉장히 강조를 하고요. 네. 이거는 한국뿐만 아니라 트럼프도 그렇고 유럽에서도 그렇습니다. 자유를 많이 강조를 하고 흥미롭게도 제가 최근에 프리스피치 운동, 자유발언 운동 1960년대 세계적으로 그 신자파 운동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지 않았습니까? 이번에 탄핵광장 관련해서 여러 가지 그 집회 발언들 이런 것들 제가 연구를 하면서 자유발언 운동에 대한 학문적인 연구들을 봤는데 너무 놀랬던 게요. 지난 10여 년 동안 자유발언 운동, 프리스피치 무브먼트에 대해서 나와 있는 논문들의 대다수가 극우들에 대한 연구였어요. 그럼 거기서 얘기하는 자유가 뭐냐? 이 의미가 저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가장 핵심이 되는 거는 피해자화라고 생각해요. 희생자 의식을 확산시켜서 공포를 조장하고 저항 의식을 고무를 하는 거죠. 그럼 누구에 의해서 지금 억압을 받고 있느냐? 누구로부터 우리가 자유로워져야 되느냐? 우리의 적들로부터, 예. 네, 동성애자로부터, 예. 공산당으로부터, 뭐 노조로부터 등등의 선을 넘는 자유를 계속해서 주장을 하는 것이고 그에 대한 규제를 하게 되면은 독재다. 공산당이다. 역시 배후에 중국이 있구나. 이런 식으로 또다시 그 법적인 규제를 자신들의 프로파간다의 땔감으로 사용하는 이런 방식이 전형적으로 세계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게 사실은 소수자, 뭐 노동조합 이런 게 다 국가가 헌법을 통해서 보장한 권리를 행사하는 건데 그런 것들을 공격하면서 이걸 이제 어떻게 보면 표현의 자유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실제로 이제 많은데요. 근데 전 세계 극우가 가장 잘 공략한 지점이 뭐였냐면 표현의 자유였어요. 표현의 자유를 활용해서 자기 적들을 공격하고 그리고 자기에 대한 비판 같은 경우에는 그냥 무시해버리거나 가짜 뉴스로 전부 다 치부해버리는 그렇죠. 그런 방식으로 네. 이 자기들의 입장을 정당해 그러니까 왔거든요. 극단주의가 마지막으로 가서 닿는 게 결국은 제노사이드, 대량 학살이라고 얘기를 하고 네. 대량 학살의 전 단계에서 나타나는 게 결국은 학살 대상에 대한 비인간화를 그렇죠.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 비인간화의 최초의 어떤 거냐면 작업이 뭐냐? 혐오다.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네. 결국은 이 혐오 표현이라고 하는 것들이 얼마나 끔찍한 결과를 빚을 수 있는가를 역으로 보면 그게 이제 나오는 것인데 중요한 것은 혐오 표현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를 못하는 그런 규정에 대해 이게 왜 혐오 표현이냐. 네. 그러니까 그렇게 놓고 본다면 우리 사회에서 혐오 표현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공감대, 가장 공통된 인식조차 아직은 형성이 안 돼 아주 있어요. 중요합니다. 그렇죠. 네. 이거잖아요 지금. 네네. 네. 그리고 그 정말 말씀해 주신 거에 크게 동의가 되는 게 네. 우리가 어떤 자유를 추구할 것인가 어떤 자유가 왜곡된 자유의 인식인가 이거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과 합의가 형성되지 않으면 국회에서 좋은 법이 통과가 돼도요 그 법에 대한 저항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자유에 대한 이해가 잘못됐기 때문에 예. 그래서 저는 이 극우와 관련해서 자유에 대한 가장 중요한 부분은요 모든 자유는 모든 이의 자유를 전제로 해서만 정당하다. 저는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네. 하나의 제가 직접 경험한 짧은 에피소드만 말씀을 드리자면
제 학생 중에 중국 학생이 네. 한국말을 한국 사람처럼 잘합니다. 그리고 한국을 너무나 사랑하는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이고 일종의 중국에서 한국 전도사 같은 그런 일을 하는 그런 학생들인데 지하철에서요 같은 중국인들하고 전화 통화를 할 때 한국말로 한답니다. 중국어로 하면 게 티날까 봐. 두렵기 때문에 이게 뭡니까?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자유를 우리가 억압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네.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이야기 이어가죠. 여러분께서는 지금 기획 시리즈 5부작 극우 이야기를 듣고 계십니다. 네, 신진욱 중앙대 교수, 정치철학자 김만권 박사와 함께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극단주의를 어떻게 배격할 수 있는가 그 해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 일부에서 혐오 표현을 어떻게 법적으로 규제할 수 있느냐 이 문제가 대단히 중요하다는 좀 이야기를 했고 또 일각에서는 그런 얘기하더라고요. 교육도 대단히 중요하다. 두 분 다 지금 교육계에 계시지 않습니까? 동의하십니까? 뭐 저는 진짜 동의하는 부분인데요. 이게 왜냐하면 근본적으로 저희들이 극우나 뭐 이렇게 화되는 그 과정들을 들여다보면 아주 이제 그 우리 청년들 극우화 과정들을 들여다보면 엄청난 경쟁 속에서 자기의 처지나 이런 것들을 호소할 데가 없어서 이렇게 극우화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예. 예. 그러면서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자기가 도움을 받을 데가 없다든지 호소할 데가 없다든지 하는 것들 때문에 그래서 이 친구들이 주로 이제 정신과나 이런 것들을 방문하게 되면 그 최근에 정신과 의사 선생님인 김현수 선생님께서 극우 청년의 심리적 탄생인가? 라는 책을 들여다보면 책 쓰셨죠? 애들이 경쟁이 지쳐서 다 세상이 망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정말 보면 아주 큰 문제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실제로 그들이 정신과까지 방문하는 건 자기 처지를 진짜 호소할 때가 필요한 거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그래서 좀 사회적으로 우리가 약간 교육을 할 때 다른 교육들이 아니라 민주시민 교육 이런 것들이 핵심이 사실은 경청 교육 같은 것들을 좀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 때 있어요. 지금 이제 민주시민 교육이라고 하면 지금 최근에 이게 민주당 시민 교육이라 그래서 지금 누구야 그 국민의힘이 반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계속 이념 교육에 말려서 학교에서 해야만 하는 과정인데 선생님들이 못해요. 실제로 제가 학교 선생님들 교육하러 가면 학교 선생님들이 무서워서 민주시민 교육 못하겠다고 아니 바로 하거든요. 그 점인데 예. 지금 저희도 이제 방송에서 여러 번 다뤘는데 그래서 중고등학교에서 예. 아이들 사이에서 그래서 유튜브나 이런 걸 봐가지고 뭐 아이들의 입에서 입으로 그러니까 뭐냐 극우적 주장, 혐오 표현이 그냥 걸러지지 않고 그대로 지금 막 확산이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또 한편 얼마 전에 나온 뉴스가 그거 있지 않습니까? 선생님이 수업 중에 윤석열 전 대통령 이야기를 하니까 학생이 신고했다. 그 뉴스 보셨죠? 네. 자 그러면서 네. 학교 선생님들 만나서 이걸 좀 어떻게 좀 교육 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손발이 다 묶여 있다라는 거죠. 맞아요. 이게 지금 교육 현장의 한편으로는 또 실태 아니냐라는 네, 거죠. 네. 그 법적 제도적으로도 문제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그 교사의 정치적 중립에 대한 이해가 지금 굉장히 왜곡돼 있는 거죠. 이게 그런 교육 현장의 문제가 사실 사회 전반적인 보편적인 그런 문제하고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건데요. 민주주의, 인권 이런 것들이 이런 것을 이야기하면 정치적이다. 이런 분위기라는 것을 해외학자들은 이해를 못합니다. 그렇죠. 어떻게 그게 너무나 일상적으로 하는 교육이니까. 네, 왜냐하면 네. 그 사회에 구성원으로서 공존하기 위한 최소한의 전제거든요. 그쵸. 네. 네. 민주주의와 인권을 존중한다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그 사회에서 함께 살아가는 서약 같은 겁니다. 근데 이거를 얘기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2023년 광복절 기념사였나요? 공산 전체주의자들의 위장 전술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민주주의와 인권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치명적인 겁니다. 그와 같은 그러니까 정치 대통령이 지도자들의. 대놓고 민주주의와 인권을 이야기하면 그게 공산주의자들의 공산 전체주의자들의 위장 전술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네. 이게 학교 현장에서 어떻게 선생님들이 아이들에게 그 교육을 할 수가 있겠어요? 아니, 그러니까 법적으로 그 중2 때까지인가요? 국민 공통 교육 과정이라는 게 있어요. 네. 법적 용어로. 근데 그 교육 과정의 목표로 뭐가 설정이 된 민주시민 양성이 돼 있거든요. 네. 근데 지금 현장에서는 그걸 부정을 하고 모순적입니다. 그러니까. 네. 실제로 그 교육하러 그 교육을 받으러 오는 담당자 선생님들이 제일 많이 물어보는 게 뭐냐면요. 어떻게 하면 민주시민 교육을 논쟁을 피하면서 할 수 있냐요. 근데 민주시민 교육은 논쟁 교육이에요. 그렇죠. 네. 토론 교육인데 네. 논쟁을 피하면서 어떻게 교육을 하냐고 물어봐요. 그럼 이건 민주시민 교육이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예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대학은 어떻습니까? 대학은.
저는 수업 시간에 저한테 뭐 따지고 든 친구들은 사실은 저 거의 없어서 예, 저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대학은 뭐 예. 에타나 이런 온라인 공간에서 예. 많이 형성이 돼 있죠. 저는 아예 그걸 보지를 극단적인 않으니까요. 그런 것들이. 예. 근데 제가 그 극단주의 문제나 혐오 이런 관련해서 시민분들께 이제 강연을 하고 대화하는 자리에서 가장 문제를 심각하게 체감하고 계신 분들이 교사분들이셨어요. 그럴 거예요. 교사들이 네. 제일 심하면 이제는 제가 소셜 미디어 얘기도 반드시 이거를 대안으로서 다뤄야만 되는 것인데 이 소셜 미디어나 인터넷을 통해서 초등학교 한 고학년 정도까지 예, 고나이 정도까지 이 나이에 접해서는 안 되는 너무 나쁜 컨텐츠들이 다 확산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 교사분들께서 교과 과정에 따라서 이런 평등 교육이나 민주주의 인권에 대해서 교육을 하면 학생들이 이게 뭘 의미하는지도 모르고 선생님도 팸이에요? 이런다는 겁니다. 아, 친중이구나. 이거는 뭔가 우리가 성장해가는 학생들한테 매우 나쁜 영향이 가고 있는 것인데 반해서 교육 현장에서 민주주의 인권에 대한 이해와 훈련 이런 것들은 너무나 지금 취약한 상태에 있다는 그러니까 거고요. 저희가 첫 시간에 이제 그 극우라고 하는 개념을 어떻게 정리할 거냐, 내지 극단주의라고 하는 개념을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 이 얘기를 하면서 결국은 그러니까 극단주의라고 하는 것을 반대하면 보편주의다라고 얘기를 했고 네. 그게 뭐냐면 민주적 어떤 보편적 가치에 대한 부정, 그게 그럼 극단주의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근데 그러려면 민주주의의 보편적 가치에 대한 교육이 선행이 돼야 된다는 얘기가 그렇죠. 되잖아요. 네, 지금 그게 뭔지를 모르면 이게 네. 막혀 있다는 네. 거잖아요 지금. 그리고 유럽의 많은 나라에서 이건 뭐 호주나 뉴질랜드 이런 데서도 굉장히 많이 발전이 돼 있는데요. 포퓰리즘이나 극단주의 좌든 우든 간에 근데 이와 같은 것들의 위험성을 감지하고 올바로 대응할 수 있게 하는 교육이 초등학교 저학년부터 시작이 됩니다. 네, 누군가 이런 식으로 이야기한다면 그거는 우리가 이러이런 이유 때문에 조심해야 돼. 네. 근데 우리 사회는 그런 거에 대한 경계 장치들이 네. 전혀 없는 상태에서 그냥 모든 정보와 콘텐츠에 어린아이까지 다 노출이 돼 있는 상태인 네. 거죠. 지금 사실은 이 민주시민 교육의 부재가 저는 뭘 만들어내고 있다고 생각을 하냐면 한국 청소년들의 문해력이 떨어지는 거 요인을 만들어내고 있다고 생각해요. 이게 왜냐하면 사실 문해력의 가장 중요한 핵심, 특히 디지털 시대의 문해력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 의견과 사실을 구분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실제로 OECD에서 나온 통계 자료들 같은 것들을 들여다보면 2011년에 나온 자료들을 들여다보면 우리나라 한국 학생이 OECD 국가 중에 디지털 문해력이 제일 낮아요. 의견과 사실을 구분하지 못해요. 그런데 이건 의견과 사실을 구분하는 건 어디서 훈련이 되느냐? 토론 교육 같은 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루어지거든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이 토론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의견과 사실을 구분하지 못하고 이 의견과 사실을 구분하지 못하는 국가일수록 온라인 세계가 어지러워요. 예. 그리고 이제 온라인 세계를 통해서 우리 청소년들이 극우화가 되는 과정들이 이렇게 다 보이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이제 이 부분이 그냥 교육을 해야 된다라는 게 아니라 이 민주시민 교육을 어떻게 되살려 놓을 것인가, 학교에서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명백한 건 뭐냐면 교사의 정치적 중립성이란 좌파나 우파 이런 것들이 가운데 있다라는 게 아니라 헌법적 가치를 지킨다는 거예요. 예? 이게 사실은 핵심이거든요. 그러면 교사는 헌법적 가치를 지키는 한도 내에서 자기가 정치적 발언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독일의 민주시민 교육의 핵심은 뭐냐라고 하면 사회적으로 논쟁적인 문제를 교실에 가져다가 아이들과 토론시킨다가 핵심이에요. 그러면 그것들을, 왜냐하면 우리가 사회적으로 논쟁적인 문제를 어릴 때부터 함께 풀어나가는 연습을 해야 이게 민주시민 교육인데 아무 논쟁이 안 되는 이야기, 그냥 이건 이렇게 저렇게 이런 것들은 사실은 아무 교육적 효과가 없거든요. 예. 그게 저희 21세기 조건에서 소셜 미디어에 굉장히 많이 노출이 되거나 접근을 하지 않습니까? 거기서 쇼츠나 릴스 또 뭐 몇 분 안 되는 유튜브 영상 이걸 통해서 접합니다. 그래서 제가 반공 극우 이데올로기, 한국에 저희도 너무나 많이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거에 관련해서 발언을 하거나 글을 쓰거나 했을 때 많이 오는 반응이 그러면 당신 공산주의에 동의하느냐? 네, 이 문제가 뭐냐면요. 반공 이데올로기가 문제가 되는 것이 공산주의에 동의하느냐 아니냐의 문제가 전혀 아니고, 공산주의와 전혀 상관없는 사회 집단들을 공산당, 빨갱이 이런 식으로 낙인 찍어서 그들의 폭력을 행하고 위협을 한다는 것의 문제다. 이거는 제가 벌써 조금 길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이 정도 길게 얘기하는 게 피곤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뭐냐면 너무 어린 나이 때부터 일단 이 SNS 세계에 대한 공적인 규제,
이런 것들이 한편으로 중요하면서 동시에 최근에 저희 그 기사를 접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호주나 노르웨이 또 지금 덴마크 정부에서 검토를 하고 있고요. 15세나 16세 미만은 SNS 사용을 금지를 덴마크는 것을- 시켰어요. 덴마크. 네, 덴마크 지금 검토하고 있고 호주하고 노르웨이는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와 같은 이 역시도 우리 사회에 너무나 선의 없이 모든 것이 허용되고 있는 그런 상태가 사실 우리 사회가 감당할 수 없는 결과들을 낳고 있다. 조금 전에 김만곤 박사께서 이제 사실과 의견을 구분을 못하는 예. 문제를 지적을 하셨는데 그거에다가 또 하나 게 행위와 존재를 구분하지 못하는 예. 이게 지금 여기서 비롯되는 문제가 행위와 그러니까 존재를 구분을 해야만 되는 게 행위에 주목을 하면 행위의 주체가 특정이 되잖아요. 네. 특정이 되기 때문에 무리한 일반으로 가지를 않아요. 근데 어떤 예를 들어서 중국인의 A라고 하는 어떤 특정인이 무슨 행위를 했다면 그 행위에 중심을 두면은 중국인은 모두 이래라는 얘기로 연결은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네. 이게 그렇게 가버린다라는 네. 거예요. 그러면서 특정 행위를 문제 삼아서 특정인의 어떤 국한된 비판이 아니라 그 존재 자체 그 그쵸. 특정인이 소속되는 집단 전체를 그러니까 저기 규정해 버리는. 그러면서 존재로 결국은 가버리는 이런 문제가 또 발생하는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이런 극단주의나 나아가서 어떤 파시즘적인 더 위험한 상태까지 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인간을 비인간화하는 하는 것. 그죠? 예. 네, 비인간적 존재로서 우리가 인식을 하게 된 추상적인 인식이잖아요. 어떤 예를 들면 페미니스트다 내지는 이거는 뭐 우리가 극우라는 그런 것도 우리가 함부로 규정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도 제가 많이 강조를 드렸었는데 어떤 추상적인 인간 집단 범주를 우리가 띄워놓고 그 집단에 대한 편견과 이런 것들을 갖게 되면 안 되는 거죠.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행동이 왜 잘못된 것인가, 어떤 사고가 왜 잘못된 것인가에 대한 사회적인 공론과 이해가 필요한 지점이다. 그리고 또 하나 지금 해야 되는 부분이 사실 세상사에는 별의별 사람이 다 있는 거고 네. 별의별 목소리가 다 있는 거잖아요. 사실은. 근데 문제는 그것이 사회 문제가 되고 정치 문제가 되고 국가의 어떤 문제로까지 가는 것은 정치가 그걸 어떻게 받아서 어떻게 확산시키고 어떻게 끌고 가느냐. 네. 결국 궁극적으로 가 닿는 부분은 정치의 역할 아닙니까? 네. 그렇게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예, 실제로 이제 그 민주주의는 어떻게 무너지는가에서 스티븐 레비츠키하고 데니엘 지블렛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결국은 정당의 역할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그렇죠. 이야기를 하고요. 그러면서 이제 민주주의 기반이 아무리 튼튼해도 이게 극단주의 선동가 어느 사회나 등장하기 마련이다. 그런데 이제 이게 제일 중대한 시험은 뭐냐라고 하면 이러한 인물이 등장하는가가 아니라 정치 지도와 지도자나 기존의 정치 지도자나 정당이 나서서 이런 인물에 어떻게 맞서는가가 핵심이다라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면서 이런 인물들이 당내 주류가 되지 못하도록 차단을 하고 네. 그리고 이들에 대한 지지와 연합 거부하고 그리고 필요하다면 다른 당의 후보자와 지지하거나 그리고 경쟁 세력을 적극적으로 경쟁 세력과도 연대를 해서 이런 극단주의자들이 권력을 잡지 못하도록 하는 게 가장 중요한 핵심이고 매우 중요하죠. 이걸 실패한 국가들이 다 극우화되고 파시스트 국가로 갔다라고 이제 그렇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 말에서 좀 주목해야 되는 건 뭐냐면요. 이 경고가 지금 우리 국민의힘이 좀 새겨 들어야 될 말이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예. 이게 국민의힘이 극단주의자들이 펼치는 부정선거론에 동조하고 있고 그리고 다른 헌법기관인 사법부, 뭐 헌법재판소의 권위를 계속 공격하는 데 힘을 보탰고 탄핵기간에 그리고 제도와 이제 관행을 유리하면 이용하고 그렇지 않으면 공격하는 이 극단주의자들이 보이는 전형적인 행동 방식을 가장 중요한 정당이 따라갔어요. 그러면 국민의힘이 동조하고 지지하고 때로 나아가서 주도한 이런 극우적인 어떤 성향들을 주도한 점을 우리가 그냥 두고 볼 일은 사실은 아니다라는 거죠. 예. 그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그런 극단주의 세력이 집권을 하는 것의 문제, 그런 정치적인 권력의 문제와 더불어서 또 하나 저희가 사회학적으로는 중요한 부분이 사회 내에 일각에 존재하는 아직은 주변적인 그런 극단주의적인 내지는 폭력적인 그런 사고와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사회의 공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는 정치 지도자들이 그와 같은 사고와 행동을 지지하거나 고무하거나 정당화하는 그런 발언을 하거나 행동을 하게 되면요. 이게 엄청나게 사회적인 힘을 받게 돼서 아주 빠른 속도로 확산이 되는 경향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독일의 극단주의 연구자 중에 그 빌헬름 하이트마이어라고 하는 지금 원로신데요. 극단주의 하면 우리가 사회의 주변부
끝에 있는 극단의 현상으로 이해하기가 쉽지만 그 확산에 대해서 가장 큰 책임이 있는 것은 사회 중심부다. 이른바 중심부 책임론입니다. 그렇죠. 그 자신은 불법 폭력 행동을 하지 않으면서 사회 구성원들이 불법 폭력 행동을 하고 그것을 하는 어떤 증오와 극도의 불안을 느끼게끔 만드는 그 집단이 사회 중심부 안에 있고 핵심이 되는 건 바로 정치 지도자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회 안에서 문제가 없는 사회가 없고 극단적인 그런 집단이 없는 그런 이상적인 사회를 우리가 기대할 수는 없죠. 근데 중요한 것은 사회의 정치 지도자들이 진보건 보수건 그와 같은 극단적인 흐름을 제어하고 그걸 안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나라냐 아니면 그 반대로 그것을 오히려 더 뜨겁게 만들고 근데 증폭시키는 사회냐. 바로 여기서 약간 회의적인 좀 질문을 드리면 네. 정치가 갖고 있는 속성이 극단주의에 상당히 경도되기 쉬운 속성을 갖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사실은 지적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정치라고 하는 것들을 정치의 기본 정서적 기본이 뭐냐면 결국 우리라고 하는 것의 어떤 정서인데 네. 우리라고 하는 정서를 형성에 들어가는 그 전제 조건이든 결과이든지 간에 좋게 점잖게 표현하면 타자, 나쁘게 표현하면 적 내지 그들. 결국 거기서 적개심의 고치라고 하는 것들이 우리라고 하는 것들을 결속해 들어가는데 가장 중요한 사실은 편리한 쉬운 방법이라는 것이죠. 정치의 세력 내지 정당이 여기에 언제라도 빠져들어가는 유혹 이게 항시 노출되어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지적하는 목소리도 있거든요. 원래 항시 있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희가 양극화 얘기를 제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 양극화라고 하는 것이 저는 정치 연구를 하는 사람으로 갖고 있는 생각이 민주주의 정치의 본질적인 부분이다. 사실은 양극적인 대결이라고 하는 것이. 하지만 중요한 지점이 뭐냐면요. 그 예일대의 얀스 볼릭이라고 하는 아주 훌륭하신 학자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양극화에 대해서 아주 훌륭한 이론을 내셨는데 민주주의 정치는 두 측면을 갖고 있다. 하나는 모든 정치 행위자들이 공유하는 민주적인 규범과 가치의 측면이고요. 다른 하나는 정파적인 이해관계와 갈등입니다. 이 두 가지가 언제나 같이 있는데 정파적인 갈등이라고 하는 것이 민주적인 공동의 기반을 넘어서게 될 그거를 부정하게 되는 지점까지 가면은 이거는 위험한 양극화가 되는 거예요. 모든 양극화가 문제인 것이 아니라 그래서 서로 갈등하고 싸울 수 있는데 그것이 공통된 합의점 이런 것들을 서로 간에 존중하는 그런 방향으로 어떤 사회의 정치 문화가 형성된 사회가 있고요. 그게 언제나 위험하고 불안정한 그런 사회가 있다. 네. 한국은 후자에 해당되는 사회인 것 같다는 생각이 미국도 그렇겠죠. 그죠? 뭐 이제 미국은 그런 사회로 돼버렸죠. 돼버렸죠, 사실 그죠? 그렇죠. 70년대 예, 이후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1970년대 정도까지만 해도 정당이 상대방 정당이 원하지 않으면 자기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어도 웬만하면 안 했어요. 그럼 자기의 그 정치적 권리 행사를 자제하고 그리고 상호 관용이나 어떤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사실 미국 정치가 1980년대 양극화되기 시작하면서부터 그 모든 미국 정치를 지켜왔던 규범들이 이제 주저앉기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정치적 양극화가 문제가 되는데 실제로 이제 아까 이제 우리 앵커님께서도 이제 결국은 그런데 정당 정치에서 항상 대립각을 세우기 가장 쉬운 게 우리를 뭉치게 하는 게 적의 존재를 만드는 거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실제로 이게 저희들 뭐 민주주의 이론에서 칼 슈미트 같은 사람들이 정치적인 것의 본질이 적과 동지의 구분이고 적과 동지의 구분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그것이 정치적인 것이 더 명확하게 드러난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정치적인 것을 이야기할 때 그 적을 만들 때 가장 쉬운 방법은 뭐냐라고 하면 상대방을 도덕적으로 악하고 미학적으로 추하고 경제적으로 비용이 되는 존재로 딱 만들어버리는 이제 그렇죠. 예, 그렇게 이제 가는데 실제로 이런 현상들이 나타났을 때 이런 현상들이 사실은 밖에서 나타났을 때도 사실은 정당인이 나서서 말려야 되는데 정당이 이제 그런 걸 하게 되는 이제 경우들이 있다는 그렇죠. 거죠. 그런데 실제 이제 스티븐 레비츠키 같은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이게 민주주의를 이렇게 붕괴시키는 정치인들이 뭔가 심오한 원칙을 기반으로 민주주의를 반대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원칙을 외면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단지 그들은 무관심하고 그게 제일 편한 길이기 때문에 그걸 한다라고. 편한 거죠. 예, 제일 편한 기 때문에 그걸 한다고. 그렇죠. 지지자와 권력을 얻는 가장 그 정말 정확한 유혹적인 맞습니다. 정확한 표현을 옮겨드리면 반민주적인 극단주의를 묵인하는 이유는 그게 가장 쉽게 갈 수 있는 길이기 때문이다. 그렇죠.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걸 독재의 평범성이라고 그래요. 예. 그 정치의 역할 관련해서 짧게 하나만 더 제가 추가를 하고 싶은 부분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어떤 그 민주적인 합의 그리고 민주주의의 모범을 보이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네, 그 극우라고 비난을 하면서 그 안에서는 민주적인 모범을 못 보인다 이런 그 환멸이 또 확산이 되면은 그게 극우적인 프로파간다에 또 땔감이 되지 않습니까? 내로남불이죠. 네네, 그렇죠. 내로남불인 내로남불이 거죠. 돼버리죠. 그래서 예, 예. 내로남불 이런 것들이 극단주의자들의 프로파간다의 일환인 측면도 있지만 실제로 어떤 민주적인 롤모델 모범을 보여주지 못할 때 극단주의 문제를 정치의 중심부가 해결하는 것이 그만큼 더 어렵다라는 측면이고요. 그리고 정책적인 부분에서 사회적인 불만과 사람들의 불안을 정치권이 외면하고 그것에 대해서 대응하지 않을 때 극우가 맞아요. 커갈 수 있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수요 측면의 요인이 압도적으로 커진다. 그러니까 범죄 문제건 안보에 대한 불안이건 일자리에 대한 것이건 간에 그런 얘기하는 거는 극우야. 이런 식으로 가고 실제 하는 건 없어요. 이렇게 되면은 그쪽의 매력이 말하자면 더 커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올바른 민주적인 정치의 방식으로 다수 시민들의 그런 체감하는 불안의 문제 이런 것들을 대변하고 대응할 때 극단주의의 여지가 그만큼 줄어들 수 있지 근데 않을까. 우리 교수님 연구를 많이 하셨으니까 좀 긍정적으로 그다음에 실천적인 측면에서 극우를 극복한 이런 모범 사례 혹시 이런 게 있어요? 극복이라는 게 사실 상대적인 건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일단 저희가 지난 5회 동안 계속 얘기를 해왔던 것처럼 세계 전반적으로 극우 세력이 주류화되고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극복하는데 성공한 나라는 어디다라고 말하기는 힘든 측면이 있습니다. 최근은 그렇죠. 예, 네. 최근은 그런데 더더구나 그 역사를 살펴보면 극우를 극복한 사례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정말 어두운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지금. 정말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진짜 위험한 거예요. 이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지금 앞으로 대안 내지는 과제로서 오늘 말씀 나눴던 그런 측면들을 좀 모범적으로 오래전부터 계속 중시해왔던 그런 사례들은 많이 있죠. 네, 유럽에서 예를 들면 저희가 독일에서 내지는 스웨덴에서 조차도 지금 극우 정당이 커가고 있다라는 데 충격을 받고 있긴 하지만 예를 들면 한국에서 2018년에 예멘 난민 500명 수용 거론이 될 때 나라가 뒤집어졌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독일에서 시리아 난민, 우크라이나 전쟁 난민 250만 명 받고도 아직 극우 정당이 집권을 못했습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사회 저변에 청년층 대상으로 저희 한국에서 최근에 조사를 계속했던 문항이 있는데요. 전쟁이나 경제 위기나 팬데믹이나 이런 위기 상황에서 때로는 독재가 민주주의보다 더 효율적일 수도 있다. 뭐 이런 거 저희 물어보지 않습니까? 독일에서 청년층의 70% 이상이 민주주의는 그럴 때일수록 더 중요하다는 응답을 했어요. 네, 한국에서는 아주 불안정하게 나타난 거죠. 그런 것들이 아마 결국은 사회에서 오랜 시간 동안 정치권과 사회 구성원들이 얼마만큼 이 문제를 진지하게 수용하고 실제로 행동과 자원을 여기에 쏟느냐. 그렇죠. 네, 그 문제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마무리는- 고민만 한다고 해결이 된 건 절대 사실은 아니고요. 제가 지금 네. 극복이라는 단어를 쓰지만 극복이라고 하는 것들이 극단주의 세력을 이 세상에서 없애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불가능하다고 네. 생각하고 결국은 맞습니다. 중요한 것은 실천적으로는 그들을 어떻게 비주류화하고 변방화하느냐. 그렇죠. 정말 동의합니다. 맞습니다. 결국은 그게 핵심입니다. 그렇다면 건강한 민주주의 세력이 어떻게 주류로서 네, 계속 중심을 차지할 수 있느냐. 결국 이게 중심을 세우는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거는 저쪽으로 그럼 주인은 동의합니다. 결국은 그러니까 건강한 민주 시민이겠죠. 네. 예, 맞습니다. 그렇게 정리를 예. 좀 해야 될 것 네. 같습니다. 이제 뭐 대단원의 막을 좀 내려야 될 것 같은데 그동안 5주 어떻게 행복하셨습니까? 두 분 고생 너무 많이 하셨습니다. 아니 뭐 저는 그 신일욱 교수님하고 같이 이제 뭔가를 이렇게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요. 네. 그리고 또 오랜만에 또 이제 김종배의 시선 집중에 와서 이렇게 5주 동안이나 네. 연속으로 이제 출연하면서 이야기할 수 있어서 너무 또 행복하고 좋았습니다. 예. 네, 저도 행복하지 않은 주제지만 행복하게 함께 토론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던 시간이고요. 네. 저는 학자로서 연구한 것들 실제 논문에 담을 수 있는 거는 그중에 일부에 불과하고 또 논문을 읽는 사람도 일부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런 계기를 통해서 어떻게든 많은 분들께 전달을 하고 싶은 욕심이 언제나 있어요. 예. 그리고 특히 그 작년에도 그렇고 김종배 PD님하고 진행을 했던 경험도 있어서 이 자리에서 정말 좀 심도 있게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자리라는 게 너무 귀하게 생각이 되고요. 그런 면에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무튼 두 분 귀한 말씀 귀담아서 잘 들었습니다.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나머지 못한 5부작은 나중으로 한번 다시 하시죠.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네, 시선 집중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물러가고요. 내일 아침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